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그중에서도 갖추기 가장 어려운 것이 어쩌면 인격이 아닐까 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개혁운동가인 사무엘 스마일즈는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읽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책을 곁에 두고 자주 펼쳐보는 것이 인격을 쌓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책이 놓여져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어떤 책을 읽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모실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태일 기념관. 1960, 70년대 노동 현실을 고발했던 청년 전태일의 삶을 회고하고 그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이곳에서 만난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초대 당대표를 역임한 권영길 대표. 15대부터 17대까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전국적 인지도를 얻기도 했는데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 이후에도 재선에 성공하며 진보 정당의 정착을 이끌었다. 민주노동당 창당 전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던 그에겐 남다른 의미를 지닌 이곳. 전태일 정신이 살아서 살아있는 전태일을 만드는 곳이 전태일 기념관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소개할 그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입니다.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해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 평등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죠. 권영길 대표의 인생책 전태일 평전을 만나보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데 아마 이 말 못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바로 이 정치 유행어를 만든 분입니다. 민주노동당 초대 당 대표셨죠. 진보 정치의 맏형, 대부라고 불리시는 사단법인 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권영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유행어 성공하시더니 사단법인도 나아지는 살림살이를 붙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나아지네요. 예,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분 역시 오늘 읽을 책이 인생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수호 전태일 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수호입니다. 저는 뭐 위원장님 시인 이게 더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전태일 재단 이사장으로 예.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지금 한 5년 가까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50주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를 맞으신 것 같아요. 예, 올해 50주년인데 네. 관심도 많고 예. 또 50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또 50년을 준비해야 되는 네. 그래서 요즘 좀 바쁩니다. 예, 예. 그리고 책의 안과 밖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허희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점점 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보다 보니까. 계속 정들어야죠. 먼저 우리 권영길 대표님 오셨는데 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좀 건강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했었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2014년도에 예. 자가 면역 체계 이상에 걸려가지고 한 5년여 투병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병원에 좀 다니고는 있지만은 예. 조금 나을만 하니까 몸도 좀 건질건질하고 그래서 몸풀기식으로 이렇게 그 견종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몇 분들이 이제 저희 그 아내에게 예. 집에 계속 잡아둬야 된다 예. 하고 했더니 예. 저희 그 아내가 예. 그 사람 하고 싶은 거 해야 병이 덜 난다고 그러더래요. 저도 실제적으로 뛰어보니까 아, 이게 내 건강 회복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열심히 좀 활동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약이 특별히 없는 거고 본인이 회복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사모님이 명의신데요. 예. 예. 오늘 인생 책방에서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실 내 인생의 책이 조영래 고인이 되셨죠.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저희 삶이 예. 전태일과 더불어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저는 20년 가까운 이제 기자 생활, 일선 기자 생활, 8년의 파리 특파원을 지나고 나서 언론 노조 활동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 나이가 48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저는 예, 더 예. 빨리 그래서 시작하신 줄 이제 알았어요. 저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늦가게 노동운동가라고 이렇게 그러셨구나.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부 40년에 가까운 것은 번뇌와 고뇌와 고민의 시간은 후반부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사에서 언론 노동조합도 만드시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이 예, 되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민주노총은 내 영혼의 반이고 그 나머지 반은 민주노동당이다. 그런데 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예. 나로 볼 때는 그것은 전태일 정신으로부터서 비롯된 것이다. 전태일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뗄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권영길의 의미 있는 삶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태일 정신을 계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태일 분신한 거는 한국 역사를 바꾼 역사적 대사건이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는 노동 존중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고 노동 해방이라는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거든.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전태일 하면은 단순히 분신한 투사 이렇게만 알려지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영래 이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 사상의 확립 과정을 이렇게 쭉 쓰고 전태일이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인간 사랑에 바탕을 둔 위대한 사상가 실천하는 노동운동가였다.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금 잘 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올해는 우리 전태일 분신한 거 50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50주기를 맞아서 전태일 평전을 다시 읽자. 네. 전태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는 뜻에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수호 이사장님께서도 인생책으로 이 책을 꼽고 계신데 예. 전태일 저하고 이제 동갑이기도 하지만 그러셨군요. 예. 평범한 교사인 제가 예. 교육운동, 노동운동으로 거의 한평생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네. 직접적 계기가 전태일 평전이었어요. 예. 정말 제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던 때 네. 평전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읽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던 책이죠. 아무래도 나이가 같다 보니까 예. 더 울림도 컸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저도 같이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죽을 때도 저는 뭐 그렇게 분신한 거 할 때도 몰랐죠. 예.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그러셨군요. 그는 그 노동자였으니까 예. 83년 그 무렵에 책을 통해서 만나고 예. 알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동료로 이렇게 살아가는 네. 그런 네. 관계를 맺어준 게 전태일 평전 그렇군요. 책이죠. 네.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태일이라는 우리나라 그 노동운동사의 정말 역사를 바꾼 한 분의 평전을 읽으면서 또 노동운동의 중요한 한 획을 그으신 두 분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이 자리가 정말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허위평론가님, 저는 네. 그래도 전태일과 같이 산 기간이 몇 달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70년대 초에 태어났거든요. 70년 초에. 네. 그 전태일이 11월 13일 사망을 했고, 그렇죠. 근데 우리 허위평론가 그 뒤 한참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이 이야기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피부에서 와닿지 않게 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어떠셨어요? 저는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영덕 출신이신데 서울에 젊은 시절에 올라오셔서 네. 동대문 근처에 있는 의류 공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 먼지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일도 굉장히 가혹했고 네. 잠 안 오는 약을 그때도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태일 평전이 저희 어머니의 젊은 네. 시절과 연결되면서 예, 그렇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고요. 또 이 네. 책이 저한테는 지금 이 시대의 옳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또 제가 이제는 전태일보다 더 나이를 먹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읽으면서 좀 더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연배가 좀 높으시죠? 예. 예. 차이가 좀 나시죠? 한 7살 정도 일곱 아마 살 차이가 위세요? 날 겁니다. 아. 예. 동시대를 사셨는데 혹시 그때 뭐 만난 적이 있거나 만난 적은 없죠. 예. 제가 이제 67년도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전태일 분신, 그때는 잠깐 이제 기자 생활을 쉬고 있을 때입니다. 전태일 동지의 그 분신 사건은 예, 예. 동료 기자들로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본 건 아니고, 크게 왜냐하면은, 다뤄지진 않았군요. 그 우리 언론이 그때 제대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또 고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전태일 평전은 불꽃처럼 산 전태일의 일대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속에는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님과 조용래 세 사람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전태일 평전은 위대한 어머님을 볼 수가 있고 예. 또 전태일처럼 치열하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살아온 조용래의 삶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권영길 대표께서 앞서서 뭐 조영래 변호사와 전태일과 어머니 삼각관계 속에서 이 책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조영래 변호사는 뭐 서로 인연이 좀 만났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만남은 짧았고 그러셨어요? 호흡은 길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만남이었는지 어떤 인연으로 기억하시는지? 제가 이제 전국 언론노동조합 연맹을 예. 만들고 위원장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준비 기간서부터 예. 전국 언론노동조합 연맹은 상급 단체를 없이 하겠다. 그때마다 상급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노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거부를 하고 독립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법적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 용어를 쓰지 않는데 말하면 정부와 자본의 용어에 하면은 불법 노조였습니다. 노동조합이 불법 노조라는 거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정 투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조용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전태일 동지와는 나이가 1살 차이예요. 누가 더 윗니까? 조용래 변호사가 1살 많죠. 조용래 변호사가 예. 1살 더 많고 네. 또 태어난 곳은 또 같고 대구? 대구에서 대구? 예, 예,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예. 묘한 그 인연을 갖고 있죠. 근데 조영래 변호사는 이제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죠. 예. 민족 운동을 하다가 민청년 사건으로 수배돼 가지고 네. 7년의 수배 생활을 했어요. 바로 이 전태일 평전은 수배 생활 동안에 이렇게 쓴 겁니다. 조영래 변호사가
그 우리나라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망원동 수재 사건, 그러니까 시설 관리 부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걸 입증했던 예. 그 집단 소송의 첫걸음도 바로 조영래 변호사가 뗐고요. 또 우리나라 그 가장 정말 여성운동사에서도 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죠. 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유명했던 그 사건이죠. 변호사도 바로 조영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예. 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바로 조영래 변호사였죠.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쓰여진 게 조영래 변호사가 수배 시절에 쓰여졌다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전태일 사망 후에 한 5년 정도 예. 있다가 쓰여진 예, 책이었는데 책은 그때 바로 못 나왔던 거죠? 예, 그 민청학년 사건으로 이제 예. 수배 중에 어머니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전태일이 쓴 수기 또 일기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고 하면서 67년에 1차 원고는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판을 할 수가 없어서 일본어로 그 원고를 몰래 빼돌려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먼저 일본에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제목도 다른 이름으로. 그 뒤에 81년이 돼서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가 생기고 83년에 그 건립위원회에서 어느 그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네. 출판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조영래 변호사가 저자라는 건 밝혀지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예. 불온서적이다 완전히 판금이 되면서 네. 몰래 이제 돌려보고 돌려보는 또 책이었군요. 뭐 네. 저도 이제 그 무렵에 몰래 돌아다니는 보셨던. 책을 이제 보고 아마 권 위원장님도 그때 아마 대체로 그렇게 다 갔는데 그러셨습니까? 예, 그 지금 유소 이사장님 예. 말씀하신 초기의 책이 아까 갖고 같이 계시네요. 가져오신 게 예.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고 이 책이 이제 그 나왔었습니다. 당시 예, 그러니까 83년 저자 조영래를 밝히지 않고 예. 83 돌베개에서 나왔고 예.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대학가에서 많이 이렇게 다니던 평전이에요. 완전히. 예.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조영래 이름을 붙여서 전태일 평전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 91년에 전태일 평전하면서 조영래 변호사의 저작으로 예. 나오게 되는데 네. 조영래 변호사가 돌아가신 지 1년 뒤입니다. 그 뒤에서 비로소 밝혀진 건가요? 조영래 변호사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과로하고 이러면서 폐암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너무 아깝죠. 이 전태일 평전의 그 역사도 우리 전태일의 삶처럼 그러게요. 참 우여곡절이 예, 많고 정말 탄압도 많이 받고 일본어판 저자로 김영기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 무슨 사연이 있다면서요? 있죠. 예. 그 영기라는 이름이 예. 이름을 딴 겁니다. 우선 조영래 변호사의 그 영자 아. 그리고 이 평전을 기획했던 장기피오 선생의 네. 이 기자를 따서 영기라는 이름을 이제 지은 건데요. 네. 조영래 변호사는 이 책을 본인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장기표 선생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쓴 공동 저작이다라는 의미로 네. 그렇게 김영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조영래 변호사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평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수배 생활할 때면은 예, 20대 중반, 뭐 후반? 대학교 막 졸업하고 그 무렵이니까 그쵸. 한 25세, 6세 뭐 그 무렵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글을 쓰게 됐을까요? 청계천 그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그 환경 개선과 삶을 위해서 싸우다가 네. 전태일이 그렇게 분신한 거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알려지자 대학생들도 뛰어오고 네, 사회 관심을 그랬다고. 가져오는데 그때 서울대 법대 예, 장으로 서울대 치렀다고. 법대 학생이었는데 예. 가장 먼저 뛰어온 대학생 중에 하나였고 아. 뭐 그것도 우연이겠지만 사실 평화시장 그 부근 지금 멀지 않는 곳에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영향을 스쳐가지 않았을까라고도 뭔가. 하는데 뭐 지금 여러 가지 기록에 넣은 것 봐서는 만난 적은 없고 다만 먼저 죽고 난 뒤에 예.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조직하고 같이 나서고 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전태일가 남긴 여러 가지 그 유지를 받들어서 노동운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예. 자기는 이제 수배를 당했으니까 예. 수배 중에 그런 걸 다 써서 못하니까 평전을 아. 쓴 거죠.
이 책의 평전에 보면은 그 고 신영복 선생께서 전태일의 분신을 보지 말고 분신한 그 사건만 보지 말고 전태일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것이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전태일의 삶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개연성을 더 많이 느꼈달까? 더 많이 이제 설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태일의 어린 시절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지하게 가출을 했습니다. 예, 가출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예, 공식적으로도 뭐 3번 그 그쵸? 정도 했죠. 예. 전태일이 태어나던 그 시기가 1948년이니까요. 네. 3년 뒤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혼란기였죠.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가난하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전태일은 그런 중에도 이제 그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해서 정말 그 가난이라는 것은 그 우리 평전에서도 뭐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가난한 아버지가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가난한 삶을 예. 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러한 삶에서 뭔가 새로운 삶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엄청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 손을 잡고 가출을 한다든지 예. 엄마 찾으러 간다고 순덕이 예. 그 당시 한 3, 4살 애기잖아요. 예. 그걸 업고 또 그러게요. 서울로 오는 그러면서도 정말 대단한 건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예. 누구를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체험 자체가 자기 그 연민이라는 그런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하나의 네. 그 밑바탕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영래 변호사는 그걸 그 밑바닥 철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그 전태일의 아버지가 이제 전태일에게 공부를 그만두고 네. 재봉일에만 전념해라라고 말을 한 게 15살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공부를 좋아했었는데 그렇죠? 그럼요. 예. 청옥고등국민학교라고 예. 자기가 자기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네, 해요. 네. 그걸 이제 아버지가 빼앗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어떻게 부분, 있겠어요. 그 부분이 좀 서울로 속상했어요. 가출을 한 건데요. 네. 물론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만 네.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영래 변호사는 이 책의 67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실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사다. 그 현실의 가장 깊은 질곡 한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심장으로 느끼고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말로 교과서의 해설이나 권위자의 암시를 통하여 왜곡된 일이 없는 현실의 벌거벗은 모습을 생생히 본 사람이야말로 현실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인간성을 가장 열렬하게 지킬 수 있다. 네. 저는 삶의 현장보다는 사실 제도 안에서 예. 커온 사람이지만 언제나 이 삶이란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 문장과 만나면서 정말 배움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가능한가? 네. 진짜 배움이라는 건 학교 외에 또 바깥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얻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그 전태일이 쓴 글 중에 진리란 거에 대한 정의였는데 경험을 쌓아서 그걸 양심적으로 증명하는 게 진리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허 선생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예.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의 품성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학교 교육이 인간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전태일에서 배우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저 개인적 경험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1961년에 군대 갔거든요. 예. 네. 저 논산 훈련소 있을 때 저 옆에 앉았던 사람이 뭐 학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런 뭐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의 대학원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 배고파서 못 살 때입니다. 딱 밥 하나, 국 하나 한 주걱씩 줄 때거든요. 근데 매일 싸우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왜 내 밥은 적게 주느냐. 예, 예. 그러면은 옆에 있는 어떤 동료가 이거 더 먹으라고 줘줬는데 시골에서 정말로 농사짓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 다 배고픈데 그걸 자기 걸 다 먹어도 시원찮았을 텐데 나눠줬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전태일
품성, 전태일의 삶을 보면서 정말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국가가 개인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걸 해줘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 저희가 조영래 변호사 얘기도 했고 그 어머니 얘기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소선 여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전태일하고 똑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마을 사람들이 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 어떤 면에서 그렇게 딱 닮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조영래 변호사가 아니었으면은 예. 조영래 변호사가 없었으면은 전태일 평전이 나왔을까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어머님이 계셔지지 않았으면은 전태일이 부활할 수 있었을까? 전태일 동지가 청계천에서 도봉산까지 버스비를 아껴서 그걸 풀빵을 사서 이렇게 줬다고 그랬죠. 밤 1시가 지났는데도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평화시장에 취직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태일이가 터덜터덜 걸어 돌아왔다. 온몸이 이슬에 젖어 어깨는 축 늘어지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얀 게 불빛 아래서 보니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 뒤로도 한 사흘씩이나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 도저히 더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는 막 집에 돌아온 아들을 불러앉히고 물어봤다. 웬일이냐? 까닭을 좀 말해보려무나.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구나. 오다 파출소에서 자고 왔어요. 어머니가 나 집 나올 때 차비 30원을 주잖아요. 시다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이면 꾸벅꾸벅 졸고 일은 해야 하는데 점심까지 쫄쫄 굶기에 보다 못해 그 돈으로 풀빵 30개를 사서 6사람에게 나눠주었더니 1시간 반쯤은 견디고 이래요. 그래서 집에 올 때 걸어왔더니 오다가 시간이 늦어서 파출소에 붙잡혔어요. 어머니는 가슴이 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라고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도 못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님이 듣고 하라고도 말 못하고 하지 말라고도 말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지 말라고도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쉽지는 않은 그렇죠. 어머니죠, 사실. 네. 너나 배고프지 않게 먹지 뭘 그렇게 남을 신경 쓰냐고 얘기하기가 그럼요. 쉬운데. 그 그렇죠? 어머니와 이제 종영했지만 예.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어머니를 비교해 보시면 같은 어머니인데 그렇죠. 그 층위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셔서 예. 제가 좀 자주 가서 뵙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님 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우리 이소선 어머님이 참 덩치는 작고 이래도 지도력나 이런 모습을 갖고 계셨어요. 네. 풀빵 얘기도 하셨지만 네. 대구에 다시 가서 겨우 이제 그 재봉틀 몇 놓고 사업을 막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네. 대구로 다 모였는데 조그만 손이라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태일이도 당연히 그 일을 하고 예. 저녁에 야간에 청옥고등공민하고 예. 간다고 배우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내주자. 네, 이렇게 하고 싶. 인간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지혜를 이 어머님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가르쳐 준 분은 아버지였어요. 그러셨더라고요. 예. 아버지 뭐 때문에 알게 됐더라고요. 예, 아버지는 아마 대구의 그 노동운동이나 이런 데 예. 참여를 했다고 대체로 이제 짐작을 하는데 예.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묵고 살았던 분 같아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전역에 와서 어머니하고 토론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가르쳐요. 아, 이 참 노동운동 역사상 세계에서도 이런 예. 드문 예지만 예.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뒷일을 음,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그러게, 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 예. 꼭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어머니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보호 감옥을 그냥 수없이 들락날락하고 주도적으로 그 뒤에 하게 계속 됩니다. 하셨군요. 계속 하면서 육아협 같은 것도 건설하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중앙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예. 이소선 어머님과 아들 전태일을 네. 모자 관계로만 보면 안 됩니다. 동지적 관계로 이렇게 동지적 봐야 관계, 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동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소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청계피복 노조 건설에 들어가거든요. 얻어맞고 피 터지고 감옥 가고 하면서 마침내 청계피복 노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계피복 노조는 우리 민주노조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선 어머니 굉장히 담대하고 통이 큰 분이에요. 예. 지략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십니까? 통도 크고 시원시원하고. 그러세요? 예. 근데 이소선 어머님이 얼마 정도 열정적이냐 하면은 네. 저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권위원장 이 1000만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10만 명만 광화문 내거리에서 하룻밤만 주저앉아서 싸우면은 예. 세상이 바꿔진다. 그걸 안 하고 내가 당장 나가서 광화문 자리에 자리 깔고 앉을까? 예, 그러면 예. 아 어머니 참으시라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결기가 그렇게, 대단하신 예, 분이죠. 예,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전태일에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는데 혹시 위원장님은 누구의 영향을 더 받으셨을까요? 일찍 가신 아버지의 영향이셨을까요? 아니면은 어머니가 또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셨나요? 아버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머님 영향도 받았죠. 예. 제 삶은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 또 그 그리움은 뭐냐? 사람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불평등하지 않은 세상, 평등 세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렇게 되었고 그게 바탕이 됐죠.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게 일찍 가셨잖아요. 예. 우리 근현대사 속에 어떻게 비극의 일부분에 자리하고 계신 건데 예. 아들만큼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또 똑똑하게 좋은 대학도 들어갔는데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까? 아까 전태일 어머님이 예. 전태일 동지 보고 하라고도 뭐고 하지 말라고도 네.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 저희 어머님이 딱 그렇습니다. 아, 하지 말라고도 하는 말씀 한 번도 없었고 예. 그렇다고 해서 하라고도 하는 말씀도 없었어요. 예. 다만 아들이 가는 길을 지켜보고 아, 이 아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네. 예? 하는 생각은 끊임없이 하셨고 무언의 말하면은 표정으로 저를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이소선 어머님에 네. 대해서 한 가지 더 예. 추가를 하자면 네. 조영래 변호사의 이 전태일 평전이 탄생하는 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했다는 점도 음.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전태일이 남긴 일기 네. 또 각종 기록물들을 꼼꼼하게 다 보관하고 계셨다가 네. 또 수배 중인 조영래 변호사에게 그것을 또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책의 탄생에 이소선 어머니의 이 기록도 반드시 네. 예, 우리가 짚어야겠죠. 그렇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평화시장의 그 초기입니다. 초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의류의 예. 메카로서 예. 또 굉장히 이제 성장을 여전히 하고 예. 있지만 당시 평화시장의 근로 조건이라는 건 정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랬었죠. 조건이더라고요. 3만 명 이상의 그 시다 혹은 뭐 미싱사, 네. 재단사 이런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이 2, 3층에 있고 1층은 이제 상점들이 있어서 네. 2, 3층 공장에서 만든 걸 전국으로 이제 파는 그런 거였는데 작은 이제 공장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공간을 더 넓게 쓰려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뭐 한 1m 50도 안 되는 벌집 같은 이런 공장들이었는데 그 어린 여공은 13살. 미성년자들이 예, 일을 미성년자부터 했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이제 모여서 창이 없는 그런 그 공장이 또 많은 데다가 하루에 적어도 15 내지 16시간을 예. 일을 시키고 예. 그리고 휴일은 한 달에 2번. 뭐 먼지 아까 얘기도 했는데 먼지 이런 것들이 원체 환경에 안 좋으니까 그 어린 여공들이 거의 대부분이 폐병이거나 또는 위장병이거나 신경성이거나 이런 등등의 병을 앓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뭐 인간 시장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곤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산업
우파 초기에 산업역군이라는 이름 네. 하에서 불렸던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의 대명사로 불렸던 곳이죠.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기 한 큰 공로가 있다. 그래서 말하면 추앙받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그 경제를 일으킨 주역들은 누구였느냐? 그 청계천 다락방에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폐병들을 매는 인간 쓰레기로 이렇게 내던져지는 그 여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 한국 경제를 만든 것이다. 그 이유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 역군이라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예. 정작 아무 그 경제인들한테는 그게 많이 갔고 보답이. 그러나 우리 산업 역군에게는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다고 이 전태일 평전에도 그 써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그 영국에서 행해졌던 노동의 행태 중에 하나가 탄광에 어린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작아서 작은 동굴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탄을 주워오는 거죠. 근데 뭐 아무런 장치 없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의 인명사고도 너무나 많았고요. 하지만 부모들도 우리 당장 돈 벌어야 되니까 자식들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영국의 많은 지식인 또 노동가들이 분노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그 영국에서 마르크스도 자본론을 썼듯이 예. 그냥 영국일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20세기 초,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사실 법이 존재했잖아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있었더라고요. 불구하고 예. 그 법이 실은 잠들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태일이 그 근로기준법을 발견하고 네, 네. 깜짝 놀라잖아요. 잠시 희망을 막 품고 네. 네.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이걸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사실 전태일과 근로기준법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가출도 하고 아버지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또 전태일을 만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근로기준법을 알게 됐을 때 그 전태일이 가졌던 그 희망, 그 환희, 그 놀라움 이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맞지. 이래야 되지. 이게 있었네. 그 눈을 번쩍 뜨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진짜 놀란 게요. 예. 그 뒤로 보면 거의 모든 주장이나 모든 걸 근로기준법의 어느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러냐. 어떻게 보면 법대를 들어갔어야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예. 조영래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마지막 날 그 시위하고 데모하는 그 계획도 직접 자기가 예. 거기에 구호 하나, 주장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뒤에 괄호 열고 닫고 근로기준법 몇 조. 요렇게 다 돼 누구한테 있더라고요. 배웠어? 예. 요건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 하면 안 된다. 네, 네. 표현은 일요일은 쉬게 하라 이러지만 그 근로기준법 몇 조 보면 뭐 참 지적으로 뛰어났다 그 나이에라는 생각을 하는데 허위평론가한테 좀 더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그 부분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네, 이 책의 143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그 법 제1조에 못 박혀 있다. 이제껏 모든 환경으로부터 거부당하며 살아온 전태일에게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이 마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암흑의 동굴 속에서 한 줄기 광명을 발견한 듯한 놀라운 환희였다. 근로자에게도 모든 것을 빼앗긴 지지리도 천한 핫바리 인생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는 있는 것이로구나. 그 당시에 뭐 근로자들이 그런 의식을 예. 갖지 못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 청년이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대단하네요. 거죠. 네. 네. 전태일이 노동조합을 직접 만들 수 없어서 바보회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름도 우회 작전이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 그 바보회라는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왜 전태일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재단사 모임의 이름을 바보회로 하자고 제의하였는가? 전태일의 설명은 이러하였다.
우리는 당당하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 권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기계 취급을 받으며 업주들에게 부당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바보처럼 찍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재단사들의 모임은 바보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며 그래야만 언젠가는 우리도 바보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테일의 이러한 설명이 끝나자 좌중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좋다! 우린 바보다! 좋다. 우린 바보다. 좋다. 우린 바보다. 이제 그들은 바보로 살아오다가 또 다른 뜻의 바보로 새 출발을 한 것이다. 언론 노조를 이야기하면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정권이 1963년에 언론인들이 언론 개혁을 위해서,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언론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착수를 했는데 그 도저히 정부의 압력, 감시 이것 때문에 못 만들어서 우회 작전으로 기자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자협회 분명히 우리는 말하면 앞으로 노동조합을 지향한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언론 개혁을 하고 언론 민주화를 하고 그 언론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 발전을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그렇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전태일도 바보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됐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전태일 보면은 그 바보회를 만든 다음에 뭐 몇 명 없었지만은요. 그나마 그 우리가 쥐꼬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거기에 다 쓰는 거예요. 지금 뭐 조합비라도 거두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리더십을 보면서 정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런 열의가 어디서 나왔을까? 뭐 전태일 동지가 있었으면 리더십이라는 거를 쓰는 것 자체가 거부할 겁니다. 아마 그런 말하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정말 그 밑바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 이제 깔려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요약하면은 헌신이죠. 헌신. 자기 몸을 바쳐서 않습니까? 피조각이나 다름없는 근로기준법 알고 불태움으로써 그 근로기준법이 살아있는 법이 되어야겠다. 노동자들의 법이 되어야겠다. 해서 오늘날까지 그나마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건 그 전에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지금 판을 보니까 누구 하나 진짜 죽어야지 뭐가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끔찍도 안 하는구나, 이 세상이. 그러니까 몸을 바쳐서 그걸 그 뒷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라. 그게 이제 자기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죠. 내 죽음을 헛되이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내 이름과 내 이 죽음과 나의 삶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 세상을 테일이가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라. 행동을 해라. 그걸로 저는 늘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50주기 뭐 그냥 기억하자 행사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전태일이가 돼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데 다 같이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허위평론가 마지막에 보면은 유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태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그의 사상의 뿌리가 돼서 우리나라 이제 노동운동이 이렇게 지금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가 남긴 글이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책에 30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미안하네, 용서하게.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서비와 제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생애에 다 못 굴린 이 덩이를 계속해서 굴려나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쪽을 택하겠다라는 또 다짐으로 이혼을 끝맺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길이 옳다가 아니라 이 길이 갖는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마지막 이 유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님이 만약에 마지막 이야기를 남긴다면 그렇죠. 저도 하여튼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까? 저 경우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전태일 정신으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깨어났고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서 민주노총을 건설했고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수많은 동지들의 삶으로 인해서 저희 삶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하고. 아니 대표님 그 고생을 많이 해놓고 행복하셨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 아마 전태일 동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 지금 이제 50주년이에요, 올해가. 네. 그동안 노동자의 어떤 근로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의 전태일이 지금 와서 본다면 정말 이런 세상이 왔구나, 내가 원하던 세상이 왔구나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가 미진함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노동 정책 뭐 불만이 좀 있으시면 여기서 그래도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요? 불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뭔가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전태일을 예. 다시 들먹이는 것은 전태일 평전을 예. 끄집어내는 것은 예. 대통령에게도 예.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예. 또 정치권에도 있고 특히 우리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은 50년 전의 외침이 지금 그대로 외쳐지고 있잖아요. 네. 전태일 동지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5시간, 16시간 노동, 이게 말이 되느냐? 일용일을 쉬게 하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 50시간 노동제가 예. 이렇게 지켜지게 되느냐 아니거든요. 이때 지금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선 어머님처럼 노동자들의 어머님으로 활동하는 분이 김용균 어머님입니다. 김미숙 여사인데 그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혹하고 참담 증오를 당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되고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50년 전의 외침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전태일을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전태일 평전을 잘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참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니네요. 네, 일반 책이 아니고 저는 노동운동의 바이블, 노동운동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알게 됐고요. 사실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은 아니었어요. 선뜻 손이 가는 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태일의 삶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태일의 그런 숭고한 삶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이제 설득되고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엄청나게 눈물이 흐르고 많이 울었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또 오랜만에 모시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일단은 보기가 좋습니다. 조금 편찮으셨지만은 앞으로 이런 활동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소 이사장님도 감사합니다. 예, 허위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권영길 대표님이 추천한 내 인생의 책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 이야기 나눠봤고요.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 또 화제의 책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읽지 맹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 3월. 톨스토이는 봄을 가리켜서 계획과 시작의 계절이라고 했는데요. 흥미롭고 유익한 책과 함께 이 계절을 알차게 계획하고 시작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책 소개해드립니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4%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의 제품을 찾고 90%는 기만 행위를 한 기업에 보이콧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우리의 소비 행위를 파헤친 책 위코노미입니다. 영어로 우리와 경제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인 위코노미. 경제와 환경, 사회복지가 서로 연결된 만큼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사회적 대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민간 기업과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3명의 저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코노미 시대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분석합니다. 쇼로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한 미국의 유명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가짜 약품 판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 얻은 광범위한 고객 데이터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한 미국 솔루션 기업 스프록실의 최고 경영자 아쉬피 고고 등 이익을 해치지 않고 사회적 대의를 추구해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하는데요. 저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공 욕구와 선행에 대한 욕구를 함께 느끼기 때문에 위코노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로 기업의 목적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만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왜 여성들은 지금 페미니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엄마,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어에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스페인의 30대 여성 작가 카르멘 G. 데라 쿠에바. 그녀는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를 다양한 경험담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의 삶의 등대가 되어준 문학작품과 여성 작가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둘째 딸 조마치를 가족처럼 느꼈고 그녀처럼 작가가 되는 꿈을 꾸었던 일화. 대학생활 때 시몬드 보부아르를 알고 페미니즘에 눈뜬 이야기. 작가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큰 영향을 미친 소설가 제인 오스틴. 독일 유학생활에서 힘이 되어준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을 읽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경험담이 공감과 재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책에 담긴 25여점의 이국적인 일러스트는 작가의 관점을 더욱더 시각적으로 보여줘 책을 더 흥미롭게 합니다. 최근 대학들이 앞다퉈 내세우는 창의융합 인재양성.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도 창조적인 영감을 떠올려 지속가능한 창조로 연결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새로운 시대의 다빈치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창의융합 탐구서. 창조성에 관한 7가지 감각을 소개합니다. 하버드대 교수 중 가장 혁신적인 인물로 꼽히는 데이비드 에드워즈 교수. 그는 필터가 필요 없는 식물 공기청정기, 기체 형태로 된 흡입형 초콜릿, 디지털 향수 등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는 놀라운 발명품들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국내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미개척 분야를 탐험하고 발견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놓는 선구적인 창조자들이 지닌 7가지 미학적 감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결과물로 나타나려면 전문가든 아마추어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 실험실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창의적 인재를 원하는 대학과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통찰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젊은 세대와 대화를 하다가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90년생과 어떻게 대화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90년생과 갈등 없이 잘 지내는 대화법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개성이나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90년생. 이 책을 통해 90년생과 직접 부딪히며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90년생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거부감을 갖는 조언보다 공감을, 일방적인 지시보다 질문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90년생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도 선배의 역할이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90년생과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알려주는데요. 자기 말만 하거나 무조건 우기기, 투명인간도 아닌데 앞에 두고 무시하기, 자신이 고생했던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공치사하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경험했을 만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90년대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